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연저점 계속 기록하고 있고 날은 후텁지근하고 기분은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주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죠. 우리 장이 왜 이렇게 공포에 빠져 있는지, 공포의 원인은 뭔지, 어떻게 이 공포를 탈출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막강한 기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뭐 표정들이 좀 무거우신데 우리까지 무거우면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더 기운 떨어지니까 그래도 기운 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이슈 오늘 두 개로 엮어봤는데요. 첫 번째가 역시 우리 500만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5만 전자 됐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만 전자로 그냥 굳어지는 겁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뭐 글로벌리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이 조만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러 가지 징후를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 깜짝 서프라이즈 뭐 실적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오히려 악재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당분간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크게 반전하는 일이 이슈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58,700원. 공포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글쎄, 공포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받지 않을 텐데 외인들은 던지고 개인은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공포가 원인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받는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제 물려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더 떨어지면 사야지 혹시 네. 여기까지 떨어지겠어 하면서 매수를 걸어놓은 부분이 자동 체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받는다 말 그대로 던지니까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대만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한 코스피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1.7% 가량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상황을 놓고 보시면은 외국인이 지금은 말 그대로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반도체 관련돼서 혹은 지금 미국이 이제 공격적인 긴축을 한다 그러면서 신흥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포 때문에 던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황을 판단해 가지고 신흥국이 안 좋을 거야, 반도체가 안 좋을 거야. 그러면은 신흥국과 반도체 공통 교집합이 있는 대만과 한국을 던져야지라는 쪽으로 조금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들이 막 사는 종목을 보면 그 반 이상이 삼성전자다 이러던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사랑 계속돼도 괜찮은 겁니까? 일단 주식 투자를 할 때요. 내가 이 상황이 왔을 때 얼만큼 버틸 수 있을지를 생각할 때는 우량주를 해야지 버틸 수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솔직히 오늘 삼성전자 얘기가 화두긴 했지만은 네.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부러진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현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상 삼성전자를 질문하는 많은 있으시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다른 종목들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을 할 때 항상 공통점은 뭐냐면 실적 없는데 내가 버텨도 되겠어예요. 그러니까는 막상 올라갈 때 쫓아 내가 잡았는데 실적 열어보니까 작년 대비에 떨어지고 있다라든지 혹은 실적이 원래 없었던 성장주라든지 그러면은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오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코리아의 지수. 항상 만기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기 때 이제 동시에 3시 30분에 딱 들어갈 때 한 삼성전자에서 몇백억씩 천억씩 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수 맞추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물론 반도체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지금 그 휴대폰 쪽 오더폰 얘기도 주말부터 나오기도 하고요. 좋은 거 없긴 없지만은 뭐 디램에는 오늘 저기 서버 얘기도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매크로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데 그렇지만은 막상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데일리 이슈가 아닌 몇 달 후에 경기가 돌아서게 된다면 다시 그땐 삼성전자를 먼저 치고 갈 수 있었겠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배당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뭔가 데일리 그 주가의 일일비 할 때보다는요 추후 이제 경기 추이를 봐야 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차트에서 삼성전자라는 걸 딱 가려놓고 이 그동안 이 흘러내린 차트만 한번 보자고요. 10만 가려다가 9만부터 해가지고 쭉 흘러내려서 5만까지 왔단 말이죠. 삼성전자라는 걸 빼놓고 봤을 때 이 괜찮은 차트입니까 이게?
사실 괜찮은 차트라고 보기가 어렵죠. 네.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진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외 악재가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내부 비중보다도 외국인 비중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도 같은 움직임상에 놓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학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놓지 못하는 이유, 놓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이미 매몰돼 버린 건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 나와서 맨날 안 좋다, 개인들이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글로벌 시황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가 아시는 부분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망하냐? 안 망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그래서 앞으로 혁신이 없느냐? 혁신을 하고 있다. 글로벌로 1등하는 게 뭐 TV도 1등을 하고 있고 반도체도 1등을 하고 있고 1등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믿고 산다. 어떻게 보면은 강남 아파트처럼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관점에서 매몰됐다라기보다는 지금 시황이 안 좋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삼성전자 살 때 우리가 이 친구는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계속 이게 글로벌 1등을 유지를 할 거고 계속 잘 성장을 할 것이다. 나한테 뭔가 투자로서 뭔가 은행 예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셨을 텐데 막상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패닉이 오는 거거든요. 은행 예금 넣었으면은 내가 원금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알아보고 샀으면 조금만 더 있다가 샀으면 이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5년 뒤, 10년 뒤에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팔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지금 팔까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고 있고 아니면 여자친구랑 내가 싸웠는데 그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막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당장 이걸 뭔가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뭔가 우리가 개선을 어떻게 할까, 관계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게 아니고 헤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흘러온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진 이유는 제가 좀 외람되지만 제가 2021년도 1일 2월에 저도 영상을 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제 채널에 올려놨었는데 그때는 버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시황 때문에 버블이 꺼지면서 긴축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은 냉정하게 삼성전자의 앞으로 향후 2년, 3년 동안 스케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아까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더컷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대만에 있는 애플 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지난주에 계속 이렇게 폭풍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얘기가 나온 게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가 내년 2분기 그러니까 DDR5라고 우리가 자꾸 삼성전자는 DDR5가 나오면 올라갈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 DDR5에 대해서 내년 2분기가 돼야 상용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올해 말이면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워낙 또 어떻게 보면 거밍치라는 분이 이 동네에서 소문에 빠른 분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또 안 좋은 효과를 일으키고 있고 그러고는 이제 스마트폰도 작년 재작년에 많이 팔렸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최근에 오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년 뒤에 1년 뒤에 스마트폰 다시 팔리게 된다라는 것과 DDR5는 결국 내년 2분기면은 생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면은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MD는 연기가 됐다라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삼성전자 지금은 악재가 엄청나게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해보시면은 얘가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현금도 많이 들고 있고 M&A도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어느 액수에서 지금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부터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정도라고 보고 있고 7만. 예, 매물대를 그려볼 때 여기서 가장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정도 요 사이. 이렇게 보면은 대충 6만 원대 초반대 아니면 지금 7만 원대 초반대 이렇게 요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제가 6월 달 것만 좀 소팅을 해봤더니 6월 달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한 게 3조예요. 네. 삼성전자 6월 달에만. 그러니까는 올해 27조 정도 매수를 국내에서 매수를 하셨고 근데 아마 6월 달 건 거의 소팅이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자 초반에서 물타기 많이 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땡겨오면 6만 원 초반대고
올해 초부터 보면 7만 원대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죠. 7만 원. 예, 그러면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은 일종의 매물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 6만 한 5천 원에 3천 원 사이 정도면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 가격대가 지지난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상 해외 여행을 갔다 오셨거나 혹은 시장을 저희들은 매일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매일 참여하시지 않는 투자자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럴 때 저희가 바텀목으로 보는 거가 뭐냐면 PBR을 보잖아요. 근데 PBR 같은 경우가 1.2배 정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실적이야 그랬다 치더라도 1.2배 정도의 과거의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는 지지를 다 해왔었습니다. 이것은 곧 오히려 코스피 지수랑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쭉 보니까는 코스피가 드디어 PBR이 0.9배가 깨졌더라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0.88배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자료니까는 오늘 장 깨졌으니까 0.86, 87 정도 빠졌겠죠.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혹은 주식을 버티자라 얘기할 때 일단 앞으로의 시황은 조금 시장이 걸릴 수 있더라도 위에서 많이 부러진 거에 따라서 여기서 내가 회복을 할 때 시간을 버틸 수만 있으면 이 정도 PBR 구간에서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일단 지금까지 시황이.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화나는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 1.3배에서도 그 얘기했다. 지금 1.2배까지 떨어졌는데 코스피 1배 깨질 때 2,700 깨질 때도 그 얘기했다. 지금 화가 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이 모양이 나온 이거 이사단이 난 거라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셨던 투자자는 제가 보기에는 99%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혹은 시장이 경기가 돌 때 그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락이 멈춰야 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오면서 장 끝나고 많은 분들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반은 넋이 나가 있어요.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적어도 오늘은 올랐어야 됐다. 적어도. 왜냐하면은 미국장 나스닥 선도 아침에 플러스였고요. 오늘 미국장 안 열리거든요. 예. 안 열리고 그러면 요 정도면은 지난주 수준 반만 되감기 하더라도 시장 참여 다시 워킹할 수 있는 시즌이 오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고 아마 이제 시즌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뭐 미국 경기주들 실적 발표 있고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또 있을 거예요. 이제 7월 넘어가면서 요런 이 시기에 이 간극을 메꾸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제가 보기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다른 우량주라는 종목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그 생각일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매수 구간을 맞춰놨는데 다른 사람들도 여기 덜컹덜컹 걸려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등을 시작한다고 할 때도 요걸 끌어올리기를 요 구간에서 요 구간으로 올라가는 것, 요 구간에서 요 구간으로 올라갈 때 팔려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희망을 가져야 될 텐데 이 삼성전자의 경쟁사들 말이죠. 이런 데는 지금 어떤가 말이죠. 그러니까 인텔이라든가 아니면 대만 업체가 있죠.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봤을 땐 글쎄 애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걸 경쟁사로 우리는 생각하니까 이런 데는 지금 어떠냐 이거죠. 예. 항상 이 반도체 시장도 다른 시장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맞춰서 불황에 적합한 투자 기법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이 불황이 도래하고 나면 업계 1등부터 업계 한 10등까지 다양한 랭킹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하위권들이 슬슬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철수하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1, 2등 리딩 회사나 그 밖에 미래에 대해서 선도적인 투자를 하려는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을 인수합병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회사들이 빈틈을 보이는 찰나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잡고 있었던 시장에 진출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TSMC도 삼성도 이제 몇 회사 안 남았어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몇 개 회사 안 남았는데 이 회사들이 지금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경제가 계속 불황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호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를 보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재용 회장도 이번에 유럽 출장을 갔다 오셨을 때 ASML이라든가 전후방 산업군에 해당되는 여러 회사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하더라도 내가 고강도로 투자 또 하겠다. 선 투자해서 다음 스테이지에 가격 단가 낮추고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
상황을 만들려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후방 산업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을 지금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도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지금 TSMC도 마찬가지고 삼전도 늘 이런 불황 때 오히려 공급 그 캐파를 늘려왔었어요.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미 검증하고 돌아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첫 번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이렇게 기술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애플이 전 세계 1등 기업이 된 네. 이유 자체도 이제 그 기술을 선점을 했고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기존 자동차 업계를 다 누르고 이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기술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성 역시도 기술에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커왔던 그 위치, 그 길 자체도 이제 기술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뭐 출장을 다니면서 M&A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 삼성의 브랜드 기술을 좀 더 높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많이들 비교를 당하는 게 TSMC랑 많이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TSMC랑 비교를 당하면서 그다음에 GOS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도 애플과 비교를 당하고 있고 말 그대로 삼성의 기술에 대한 의문점이 자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급발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TSMC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TSM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집중하고 파운드리에 집중을 하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켓시어가 삼성전자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가전도 하고 있고 반도체도 하고 있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반도체 관련된 기술 얘기도 했지만 전기차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투자자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인텔과는 조금 좀 사연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똑같이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술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AMD나 애플에 조금 비교를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AMD가 본인들을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으로 판단을 하면서 CEO가 이제 기술자에서 경영자로 바뀌었고 이제 CEO가 바뀐 과정에서 좀 선택한 길이 AI를 뭐 개발한다든지 자율주행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신사업을 벌리다가 결국에는 AMD가 인텔에 따라잡히는 기회를 내줬다라는 비판을 받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주가가 이제 AMD랑 인텔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도 나왔는데 삼성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게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뭔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임원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구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 반도체 설계하는 인력을 많이 이제 땡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좀 들리고 있는 편이고 절대적으로 지금 삼성이 기술에서 완전히 앞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에 OS를 개발할 때도 바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결국에는 iOS는 안드로이드에 이제 비견되지 못하고 완전히 사양됐고 그리고는 삼성이 최근에 뭔가 많이들 좀 시도는 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에서만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요번에 M&A가 어떤 기업을 M&A 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이 꼭 좋은 M&A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DDR5가 계속 인텔에 끌려다니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혹은 우리가 CPU 혹은 삼성이 리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삼성전자가 자꾸 이제 주가가 빠지고 그 글로벌에서 제일 먼저 선택받는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조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급발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다 삼성전자만 외칩니다. 제가 항상 제가 뭐 방송을 한다든지 어디 나가든지 삼성전자는 정말 어려운 기업이다. 볼 것도 너무 많고 뭐 디스플레이, 뭐 가전, 반도체, 디램 모든 걸 다 봐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안 망할 거야라고 하고 모두가 삼성전자만 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수익률이라든지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 상태가 삼성전자 한 기업에 매몰돼 가지고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매물대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많이 못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유가 시황이 돌아서야 되는 거고 이제 외환시장이 돌아서야 되는 거고 신흥국에 대한 어떤 이런 분위기가 돌아서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단기에는 돌아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막 고점에 물려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많이 해보시고 많이 찾아보시고 난 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꼭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찾아보고 난 뒤에 우울해지기보다는 멘탈을 관리하고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내가 확실히 공부하고 난 뒤에 대응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변수가 많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업의 오너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서 우리 기업은 기술 앞으로 쭉 기술로 간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면
그래도 예전 같으면 시장은 좀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가로 나타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 있다 보면은 가끔 이런 경우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장이 워낙 안 좋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럴 수 있어요. EUV용 장비, 이런 5천억 정도 하는 장비를 그래도 수익이 잡힐 수 있겠다,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인데 제 기억에 그러면 EUV 관련 좀 난리 났거든요. 4년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뭐 여러 종 FLT 같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그날 데일리로 갔다 윗골로 또 빠져요. 그러면은 재작년 그 4년 전쯤에 그 EUV 공정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 종목들이 밑에서 3배, 4배씩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율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러 부분 때문에 빠지긴 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런 CEO의 솔직히 굉장히 큰 파격적인 멘트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그런 멘트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경기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의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 아직 이재용 회장님 입에서 이제 구체적인 발언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삼성은 아직까지 현금이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회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이번에 쭉 돌고 나서 미래 신산업 중에서 어디 것에 베팅할지도 살펴봤는데 아직은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게요. 조금 표현이 오늘 같은 증시에 이런 표현까지 말씀드리는 게 좀 송구합니다만 이제 겨울에 초입에 온 거거든요. 불황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인데 지금 어떤 회사를 M&A로 산다라든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발주를 넣는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비싸게 사오는 꼴밖에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리면 훨씬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많은데 그 패를 미리 깔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지금 급매물이 나올 기술을 가지지만 아직 실적은 없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전후방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꼭 이것까지 인하우스로 뒀었을 때 훨씬 반도체 산업 부분에서 또는 그 밖에 전장이라든가 앞으로 차세대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훨씬 더 높은 교두보를 마련할 것 같은 회사들이 무엇인지를 둘러보고 아직 그것이 뭔지 패를 안 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더더욱 크게 반영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다리면 그 패가 무언지 조만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업계의 지각 변동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실제로 아까 전에 방금 M&A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구조나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M&A를 했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M&A였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기업인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하만이라는 업체였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운드 쪽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장 부품을 만드던 기업이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진두지휘하면서 이제 대형 M&A로 하만을 인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만 관련 부서가 삼성전자 밑에 있으면서 이제 계열사로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전장에 좀 앞선 시점부터 투자를 하고 M&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한 뭐 실적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거의 미미한 거의 뭐 영업이익이 이제 손실이냐 흑자냐 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으로 남아있긴 한데 지금 뭐 우리가 자동차 관련돼서 소니에서도 자동차를 만든다라고도 들어보셨을 거고 애플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OS라는 표현을 하고 스마트폰은 우리가 LG도 만들었었고 삼성도 만들고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만들고 있듯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조업으로 접근을 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겁니다. 거기에 OS가 어떤 게 담기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관점에서는 OS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을 제어하는 OS가 제대로 된 게 발표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iOS가 이제 탄생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작 원리, 그 하드웨어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하드웨어에 OS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그 OS를 개발해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가전제품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전기차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전기차에 대해서 머스크가 현대차를 응원했다. 어떻게 보면 뭐 경쟁자라고 생각도 않는 겁니까? 이렇게 경쟁자들끼리는 서로 응원해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뭐 2위로 올라가잖아요, 현대차가. 9%. 2위인데 예. 차이는 많죠. 테슬라가 70%가 넘을 겁니다. 미국 비중이. 그러니까는 그래도 뭐 폭스바겐이나 포드 이런 경쟁사를 제치고 현대차가 걸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점유율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랬을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해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일종의 근데 머스크식
트윗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이 뭔가 큰 의미부여를 하기는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이 지금 증설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뭔가의 그 캐파 확장에 대한 네.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어떤 식으로 점유율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시기가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래도 좀 잘 견딘 거예요. 요즘에 좀 잘 견뎠어요, 요즘? 예, 맞습니다. 사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를 굉장히 다크호스로 지금 분류하고 네,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자동차 회사들의 브랜드를 지금 원래 고착화된 산업 구조 속에서는 따라잡기가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교란되고 있고 변형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 브랜드, 기존 자동차를 살 때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이어라키가 있었습니다. 서열이 있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등장하면서 이런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기존 차 살 거야, 전기차 살 거야. 이렇게 카테고리가 새로이 분류되거나 자동차를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면 현대차 같이 어떻게 보면 중위권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는 상당히 자동차 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 잘하고 있다. 일단 머스크 특유의 어법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약간 오만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어법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머스크도 경영자이자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준 거예요. 네. 어떤 인더스트리든 그 인더스트리가 초창기 형성할 때는 한 회사만 독주를 했었을 때 형성되기보다는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했었을 때 인프라 조성이 훨씬 더 빨리 되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더 빨리 바뀌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혼자 하기보다는 한 두세 회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직까지 전기차 분야에서 이렇다 할 과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차라는 곳이 사실 점유율 차원에서는 자신들이 걱정할 수준도 아닌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래도 교두보를 갖고 올라오는 것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오히려 좋은 동반자다. 너도 잘하고 있다.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된 거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리비안하고 루시드는 늘 그런 식으로 비용 절감 안 하면 너네 망한다. 이렇게 훈수뒀었잖아요. 그리고 참 지금 리비안하고 루시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리비안하고 루시드는 확실히 성장주이고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매출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 폭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상장될 때부터도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폭락한 거는 당연한데 이제 루시드랑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장을 했고 이제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공장을 짓는다라는 건데 현대차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는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는 이미 이 GMP라는 플랫폼을 테슬라에 이어서 폭스바겐에 이어서 전 세계 세 번째로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EV6라든지 아이오닉 5가 실제로 상용화 돼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좋은 이유가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고 마켓 시어가 증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예전에 판매하던 그 모든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현대차가 차지하던 그 마켓 시어, 그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경쟁자를 물리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로의 세대 전환,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고 기존의 경쟁자라고 불렸던 친구들을 많이들 좀 물리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국내 기준에서도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현대, 기아차까지 큰 브랜드, 큰 이제 좀 재벌들 이 어떻게 보면은 그룹사 차원에서 2차 전지부터 전기차 쪽으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대차는 이제 유럽에 있는 기업보다 미국에 있는 기업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마켓시어 확대로 우리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조금 트윗을 날리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배당을 조금 늘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선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오늘 올라오면서 주주 환원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는데 실제로 지금 삼성그룹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LG그룹도 그렇고 SK그룹의 현대차그룹까지 주주 환원을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저점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는 실제로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오히려 더 비싼 차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판매하고 있는 매출도 잘 나오고 이익도 잘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현대차에 있어가지고 매수 매력으로 좀 다가오고 가치 투자자가 찾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썼어요. 일론 머스크가 유명 인사죠. 유명 인사가 좋은 얘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사볼까? 라는 식으로 좋다 그러는데 그냥 내가 묻어놓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우리 여의도에 계신 분들의 그 보고서라든지 레포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마냥 뉴스 매매를 하시면은 저도 그것 때문에 크게 오랜 기간 좀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현대차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받고 있는데 현대차하고 전기차 섹터 어떻게 지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좀 섹터별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핵심은 전기차 안에 있는 2000일 소재입니다. 지금 2000일 소재가 올라가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성장이 되면서 실적도 같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계속 2000일 소재 쪽으로 쏠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폐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같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요 정도 수준이고요. 현대차 주가가 오늘 얼마 올랐죠? 500원 올랐고요. 솔직히 19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다이렉트 미끄러졌기 때문에 네. 최근 주가는 좋은 게 아닙니다. 5월 달에 그나마 선방을 한 건데 요거를 조금 좀 첨언사항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현대차 주가가 1분기 컨센보다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컨센서스 추이를 좀 보기 때문에 컨센이 형성된 시점에 그냥 그 전에 4분기 때 현대차 1분기를 너무 눌러놨었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차를 4월달, 5월달에 더 빨리 땡겼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현대차 전략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긴 한데 2분기 컨센이 조금씩 이제 7월부터 형성이 되겠죠. 컨센이 형성되는 시기에 애널리스트들 레포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컨센보다 더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가 아마도 단기적으로 더 가는 거에 포인트가 될 거예요. 레포트를 보니까는 아이오닉 6라든지 뭐 그랜저 모델 이런 것들이 출시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최근에 현대차가 부러질 거가 좀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화물연대 파업 나왔을 때 7% 부러졌거든요. 네. 그만큼 주가가 약하다는 겁니다. 네. 3일 있다 타결됐잖아요. 그런데 타결됐을 때 1%도 안 올랐어요. 그러면 그만큼 심리 상태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고요. 경기에 대한 부분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전기차 모델별로 300만 원 정도씩 올린다는 기사 보셨죠? 예. 예전에 300만 원 올린다 하면은요 주가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테슬라 주가 보셨으면은 그게 악재로 인식이 된 거죠. 같은 시장 안에서도 같은 이슈를 보고 악재로 인식하느냐 호재로 인식하느냐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지금은 무조건 악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컨센 형성될 때까지 좀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시점에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진짜 호재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그냥 묻혀요. 예. 근데 악재가 나오면 증폭돼서 이게 재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에 즉시 반영이 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장 공포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이 공포에 떨고 있을까? 그 원인은 뭘까? 이거 한번 분석해 보죠. 글쎄, 지금 장을 보니까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연초하고 비교해서 시총이 300조 가까이 증발했고 자이언트 스텝이 큰 공포의 원인이 될까요? 그 공포의 원인이긴 그렇죠. 한데요. 더 큰 공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익히 아실 분들이겠습니다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중립금리라는 것은 경기가 과열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침체되지도 않으면서 완전 고용도 달성하고 물가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연준 위원들이 몇 %로 점을 찍어서 내 의견을 피력했냐 하면 2.3에서 2.5% 정도가 중립금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0.75%포인트 올려서 아직까지 중립금리까지 왔느냐?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기가 적정 수준의 금리라고 한 것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니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으니 소비, 투자, 고용 더 하세요라는 수준의 금리 수준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물가를 잡겠다라는 약의 처방전이 배송 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나서 먹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직 금리를 더 올릴 기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0.75%포인트도 충격이었지만 그 다음에 연이어서 올 중립 금리 이상까지는 올려놔야 물가를 잡겠다는 금리 수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선반영돼서 시총이 300조 가까이 사라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주마하면서 이제 자꾸 주가 빠지고 이럴 때 우리 전문 패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2,500 가겠습니까? 예? 글쎄요. 뭐 이렇게 말들을 잘 못하셨어요. 근데 분위기는 갈 것 같은 분위기를 제가 읽었었거든요. 근데 2,500에서 이제 2,400 갑니까? 또 분위기 읽었었거든요. 근데 2,300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2,300선. 근데 다음 질문은 하기도 싫어, 이제. 그렇죠. 예? 2,200선 갑니까? 이러고 제가 눈치를 봐야 되는데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 겁나서 이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하는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냐?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거고. 다들 지금 뭐 라이브를 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다들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일단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패닉에 빠져 있는 이유,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아까 전에도 중립금리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연준이 뭐 0.75를 올렸다, 다음 FOMC 때 0.75를 또 올린다. 우리나라 한은에서도 또 이 빅스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얘기고 어떤 위험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안정되겠구나 정도가 머릿속에 잡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나의 개인 생활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어가 어려워요. 그리고는 이거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하고 찾아보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안 좋은 얘기들이 나고 끝도 없이 어려운 얘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계좌를 보면은 계좌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꾸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빠진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잡히고 있어서 바닥이 어디냐? 나는 지금 팔고 바닥에 들어오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바닥이 되면 물을 타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4월 달 정도였을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이닉스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저도 하이닉스를 이제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 자리에서 제가 9만 원까지 빠질 거 각오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투자라는 건 결국 장기로 내가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시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기업이 미래에 어떤 모습,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고 어떤 재무제표 숫자가 찍힐 거냐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 관점에서 시황이 어떻게 갈 것이고 배당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증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얼마나 더 고용을 할 것이다 이런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물려있는 상황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내 원금이 이제 손실나기 싫다라고 하면서 다들 동일한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빠지느냐? 제가 지금 여기도 적어놨는데 던지는 사람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자마자부터 외국인들이 던지는 이유가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아서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린다, 긴축을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흥국을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금화를 해놓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S&P 500 풋옵션을 1분기부터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애플 풋옵션을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지금은 빠진다라는 것에 배팅을 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들고 있고 그리고는 내가 그 상황에서 다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풋옵션을 매수를 한다든지 공매도를 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난주 보시면은 고퍼스를 가장 많이 샀던 그런 좀 상위 종목이라는 그런 짤도 돌아다녔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인버스도 사고 고퍼스도 사고 이제 풋옵션도 사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은 바닥이 언제가 오든 간에 내가 반등할 때 좀 더 많이 사겠다라는 심정으로 떨어질 때는 안 사는 것도 방법이고요. 떨어질 때는 내가 이 기업의 미래를 보고 내가 처음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빠지느냐, 언제까지 던지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던지는 게 멈추고 반등을 줄 때 내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서로 위로한다고요. 너도 지금 주식하니? 그 스코어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죠, 주로. 나 마이너스 30이야. 그래? 너 나하고 비슷하구나. 너도? 이러면서 위로받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아까 말씀하셨어요. 추락이 멈춰야 한다. 그러면 추락이 멈추는 구간을 잘 모르겠어요. 잠깐 멈췄다가 잠깐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게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지수가 또 따로 있다고 그러던데 무슨 공포 지수인가 뭐. 아, 또. 빅스 예. 지수 아마 예, 말씀하실 예. 거고 빅스는 2월 달에 연준 빠질 때 그때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31포인트 아마 이 정도 될 건데요. 예. 빅스가 추가적으로 뭐 40포인트까지 올라가면 작년 코로나 수준까지 갈 수 네. 있다 뭐 이런 건 나오는데 막상 빅스도 그렇게 크게 맞은 적은 없고요. 지금은 31.13. 예, 저 정도면 31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2월 달 고점 수준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이 장 빠질 때. 어. 첫 금리 인상 시작한다 하기 전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근데 지금 2월의 주가 수준과 지금 코스피의 주가 수준 비교하면 훨씬 더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예.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물을 탈지 손절을 칠지가 모른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수급.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매매하다 보면은 모든 분들이 수급이 너무 비어 있다. 그 누가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예. 무서워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수급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럴 때는 외국인들 사야 되는 거고 오늘도 외국인 6,600억 때렸는데 도대체 왜 때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상대 중국은 강세거든요. 예. 그런데 이머징 마켓 안에 중국 비중과 코리아 비중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백신이라는 데 보급이 많이 된 상황이고 중국은 이제 좋아질랑 말랑한 보급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코리아보다는 지금은 중국일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상대적 업사이드가 좀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중국 관련 엘스 분들이라도 다른 분들이 중국 비중을 좀 높여라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수급들이 언제 끊느냐는 솔직히 외국인 마음이고요. 네. 지금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오늘 기간이 4,500억 정도 들어왔어요. 예. 외국인은 6천억을 팔았고 근데 들어온 기간 중에 5천억은 금융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옵션이나 선물옵션 수급 관련해가지고 해지를 위한 현물 매수가 좀 더 크거든요. 작년에 기억을 해보시면은 작년에 금융투자가 계속 싸가지고 코스피가 좋았어요. 미국 네. 안 좋았는데 네. 그게 배당 차익 거래 때문에 그죠. 배당을 받으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막상 이 오늘 들어온 기간 수급 같은 경우도 뭔가 저점을 인식해서 들어온 수급이라기보다는 지금의 파생 포지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수급이라 보는 게 일단 데일리 기준 오늘은 좀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거죠. 반전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네. 항상 저는 주식시장에 있을 때 다 이렇게 얘기할 때 솔직히 오늘 좋게 얘기한 거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재작년 3월 19일 날 저 그때도 좋게 못했습니다. 네. 환경 방송에서. 그런데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 전쟁 종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억을 해보시면 유가가 빠져야지 장이 오른다 그랬어요. 예. 유가 빠졌잖아요 주말에. 예. 그런데 지금 저 경기 침체라면서요. 실물 경제로 전이 된다면서요. 이틀 동안에 이렇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일종의 악재의 트리거가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고 막상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할 때 폴리티컬한 부분을 빼고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지금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터부시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 거 같을 경우가. 그래서 일종의 새로운 뭔가 반전의 포인트를 저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거 경험적으로 그 태권님께서 아까 말씀 잘해 주셨어요. 파는 순간 반등이 나오니까 여태까지. 이게 그 뭐냐면은 정말로 기다리다가 정말 내가 못 버티겠어. 뭐냐면 내가 여기 더 깨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정 부분 훼손되는 걸 느낄 때 파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근데 그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반대 매매로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부터 반대 매매 하루에 200억, 300억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정도라면은 일단 반전의 포인트를 당장 내일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조금 기다려 볼 만한 지수 때, 왜냐면 지수가 만약에 PBR 1.2배예요. 혹은 파워로 한 11배. 그럼 못 기다리죠. 그렇지만 지금은 절대적 밸류에이션 구간에서는 싼 구간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좀 어느 정도는 좀 포인트를 적당히 기다려 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반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하나 보태면은 2020년 3월 19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바닥을 찍고 딱 돌릴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면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FOMC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같이 있으면서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됐었는데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오늘 하필이면 미국이 지금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일 밤에 화요일 밤에 미국장이 열리고 그 장이 열리면서 미국 장이 어디로 가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다가 지금 2만 달러 선에서 멈춰 있고요. 제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2만 달러를 깨고 내려갔지만 다시 2만 달러 위로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나스닥이 안정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지난 금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나스닥이 200주선에 정확하게 걸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0주선이라고 하면은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아주 저점이라고 보는 포인트고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보는 트레이더들이 지금 S&P 500 200주선이라고 볼 수 있는 3,500포인트를 반등의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언 만기가 지났고 선언 만기에 나스닥 200주선 터치를 했다라는 점. 그러면 미국장이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한번 봐야 되겠네. 단기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코인 얘기까지 여기서 하면은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다음번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공포에는 자꾸 악재만 귀에 맴돌아요. 또 뭐가 있냐면 신흥국들 도미노 파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다 보면 많은 신흥국 시장에 있는 외화 자산들이 다시 안전한 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외 결제가 신흥국 입장에서는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지금 라오스, 스리랑카, 브라질 뭐 각 대륙마다 다 있어요. 이런 국가들 중에서 지금 누가 디폴트 또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느냐라고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드뱅크나 국제기구 등에서 지금 분석한 결과를 따지면 한 30개국 정도가 금융위기에 가까운 리스크를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 중이다. 이렇게 발언한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흥국발 악재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악재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걸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불리우는 침체라는 것이 흔히 2분기 연속 GDP가 하락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침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침체 국면이 한번 생기면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봤었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구간별로 잘라서 보면 침체 국면이 한번 도래하고 나면 그 구간이 좀 더 길어지는 현상이 전 세계 평균치에서 확인이 돼요. 그럼 왜 그러냐? 말 그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후진국 또는 개도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본인들도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힘들다 이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냉전이 끝났거든요. 옛날에는 후진국들이 혹시 공산화 또는 자유진영으로 넘어갈까 봐 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어려움 극복해 하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돈 있는 국가들, 열강 국가들이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후진국적인 부분에서 악재가 유발됐었을 때는 상당 기간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투자하신 회사의 업종이 그런 쪽에 좀 더 인더스트리가 포커스된 곳이라면 그것까지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흥국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 주식 시장은 다시 한번 더 출렁이는 거 뭐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에 우리나라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지금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걱정거리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 전체적인 공통점에 포함되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그 부분은 조금 아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어떻게 보면 브라질이라든지 원자재 중심의 칠레라든지 이런 멕시코라든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원자재 중심의 어떻게 보면은 좀 수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는 산업 자체가 첨단 산업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대만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신흥국 전체에서 만약에 비중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네,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드네, 소비가 살아나네 라고 하면은 한국이나 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를 찍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할게요. 어제 일요일에 이제 비상경제장관 회의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열렸는데 이것도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일단 이 정치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오늘 현장에서 직원들끼리 얘기한 거는 연기금이 출동해야 될 때다.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 자산 배분 정책은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 수급이 굉장히 얇게 있기 때문에 일단 연기금도 오늘 조금 매도한 것 같긴 한데요. 그걸 조금 더 저는 그 경제적인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경제정책회의에서 주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죠? 이런 쪽 얘기는 없었죠. 참 안타깝게도요. 비상경제재택 회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 부양은 이슈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의 머릿속에는 전반적인 수출입과 물가, 그다음 부동산만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쪽은 안 하시는 말. 아이고 참 웃습니다만 웃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공포로 점철된 시장 여기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희 경주마와 함께 분석하고 또 한번
보시죠. 절대 지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성토하는 그날까지 경주마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